예, 여러분들 경제 2강입니다. 그렇죠? 예, 이번에도 순위하고는 조금 다르게. 왜냐하면 이게 저번에 우리 2순위 했죠? 예, 2순위하고 3순위 설명을 해야지 1순위로 가는 게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3순위는 GNP와 경제성장. 그리고 GNP와 경제성장인데 제목을 바꿔야 될 것 같다. 그렇죠? 뭐라고요? GDP와 경제성장으로 바꾸세요, 여러분들. 예, 이게 왜 오타가 났지? 내가 이걸 오타로 쳐서 보낸 건지 아니면은 편집하다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GNP는 요즘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예, 그래서 GDP로 보는 게 맞습니다. 예, GDP예요, GDP. GNP는 요즘에 조사 안 해요. 예, 옛날에 조사했었어요, 옛날에. 그러면 이제 나왔으니까 설명을 한번 드리죠. 일단은 GDP의 의미를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GDP와 GNP의 비교. 그러니까 GNP 조사 안 하는데도 뭐 개념 자체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종종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경제 성장.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GDP의 의미를 보면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국내 총생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건 1년 동안, 보통은 1년 동안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원래 이제 그 정의는 1년 동안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정의는. 그런데 이제 보통은 그 일정 기간이라고 할 때 단위를 1년으로 많이 사용하니까 1년 동안 그 한 나라의 영토 안에서 뭐라고 여러분들? 한 나라의 영토 안에서 영통이 왜 나와? 영통은 수원이죠. 영토의 안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여기서 중요하죠. 시장 가격의 총합이에요. 그러니까 재화와 서비스가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의 총합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한번 만들어 놓고 시장에서 거래 안 한 거는 GDP에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이 안 돼요. 시장에서 거래된 것만 포함된다. 이렇게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만약에 거래량이 늘어나면 GDP도 어떻게 돼요? 늘어나겠죠. 네. 그러면 이 GDP에 포함이 안 되는 것도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 거래 안 된 것들은 자가소비, 자가소비 포함 안 돼요. 또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꼭 써놓으면 꼭 이 GDP의 사례를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건 포함 안 되는 거 이렇게 체크할게요. 그 다음 또 뭐가 포함이 안 되죠, 여러분들? 재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GDP 총수요, 그러니까 우리가 총수요 측면에서 GDP를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거기서 이제 재고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이제 전년도에 만들었는데 전년도에 안 팔렸다가 올해 팔리는 거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러면 올해 팔렸으니까 올해 GDP에 포함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미 거래가 안 됐어도 전년도 투자 부분으로 들어가서 전년도에 생산된 걸로 계산이 돼요. 그거 나중에 제가 좀 이따가 총수요 그거 한번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뭐 설명이 안 되느냐? 중고 포함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GDP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꼭 기억해 두고 계세요. 그 다음에 GDP의 계산 방법입니다. 계산 방법. 그럼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이 합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시장 거래 가격. 그래서 우리가 최종 가격 이것을 GDP로 잡거나 또는 우리가 중간 단계 부가가치 합이라 그래요. 중간 단계 부가가치의 합 이런 걸 또 우리가 GDP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최종 가격으로 계산하거나 또는 중간 단계 부가가치 합으로도 GDP 계산할 수 있다. 그냥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이 농사를 지어서 밀을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이 밀을 제분업자한테 1,000원에 팔았어요. 그럼 이제 1,000원의 가격으로 밀이 거래가 된 거죠. 그리고 제분업자는 이걸 이제 빻아서 밀가루를 만들었다.
그래서 밀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2,000원을 받고 누구한테 팔았다? 이제 칼국수집에 팔았다. 그럼 이제 제분업자에서 거래된 가격은 2,000원이죠. 그럼 이제 칼국수 칼국수집에서 이거를 얼마에 팔았다? 5,000원에 팔았다.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한번. 처음에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이 아니야. 이걸로 계산할게요. 최종 가격이 얼마입니까? 5,000원이죠? 그러면 이 칼국수 한 그릇이 판매될 때 GDP에 포함되는 액수는 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요. 중간 단계 부가가치합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아무것도 없는데 밀을 생산해서 1,000원에 팔았죠. 그러면 가치가 얼마나 에디드 늘어났느냐? 1,000원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1,000원짜리 밀이 제분업자한테 빠여서 팔릴 때 2,000원에 팔렸으니까 지금 얼마의 가치가 더 늘어났죠? 1,000원의 가치가 늘어났죠? 그럼 또 여기서 이제 중간 단계 부가가치가 1,000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2,000원짜리 밀가루가 칼국수가 돼서 5,000원에 팔렸죠? 그럼 가치가 얼마 증가했습니까? 3,000원이죠? 그러면 중간 단계 부가가치합은 얼마예요? 1,000원, 1,000원, 3,000원이니까 이것도 얼마다 여러분들? 이것도 5,000원이다. 그러니까 최종 생산물의 가격, 시장 가격으로 계산해도 중간 단계 부가가치합으로 계산해도 어차피 5,000원으로 똑같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여러분들 이제? GDP가 가지고 있는 한계죠. 일단 GDP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1년 동안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격을 다 포함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GDP는 뭘로 많이 사용하느냐면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판단하는데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GDP를 1인당 국민, 그러니까 즉 1인당 국민이 아니라 전체 국민 수로 나누면 1인당 GDP가 나오죠. 우리나라 1인당 GDP는 뭐 한 22,000인가 3,000달러라고 하는데, 그러면 1인당 GDP를 우리는 뭐라 할 수 있다? 각 국민들의 소득 수준 정도나 경제적 삶의 수준, 즉 후생 수준 여부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총 GDP는 각 국민의 소득 수준이나 후생 수준을 보여주지 못하지만 총 GDP를 다시 국민수로 나눈 1인당 GDP는 일정한 소득 수준 또는 후생 수준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서 1인당 GDP가 2만 달러인 나라가 있고 6만 달러인 나라가 있다. 그러면 어떤 나라의 국민들의 삶의 질이 좀 높을까요? 삶의 질이라고 할 때 이때는 뭐 어떤 전반적인 경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뭐 규모? 어떤 게 좀 더 클까요? 당연히 2만 달러인 나라보다는 6만 달러인 나라가 더 크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만약에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한 평균 소득 수준은 1년에 약 4,800만 원 정도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소득 수준이나 아니면은 후생 수준 이런 것들을 1인당 GDP로 보여주고, 총 GDP는 한 나라 전체의 경제 규모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지금 총 GDP를 보면은 가장 높은 나라가 미국이고 두 번째가 이제 중국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일본인데,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뭐 1인당 GDP는 모르지만 전체 총 GDP로서 중국의 경제 규모가 일본을 능가한다. 일본보다 크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어떠한 경제적 지표로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그런데 이 GDP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보통 우리는, 잘 보세요 한번, GDP에는 뭐만 포함되느냐? 시장에서 거래된 것만 포함되는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일을 하고 노력을 했는지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보통 GDP는 뭐 여가나 아니면 주부의 가사 노동 등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적은 시간 동안 일을 했는지, 아니면 얼마나 삶을 즐기면서 일을 했는지 뭐 이런 걸 모른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집에서 열심히 일한 주부들의 가사노동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부들의 삶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알 수 없다. 그 다음에 분배 수준 또는 복지 수준을 알 수 없다. 근데 이걸 좀 한계로 외우기도 좀 그런 게, 아니 시장에서 거래된 것만 계산하는데 그게 어떻게 복지를 보여줘? 당연히 못 보여주죠. 분배 상태도 당연히 못 보여주고요. 어떤 학생이, 그쵸 여러분들,
그 뭐 전교 1등을 했다고 할게요. 그래서 점수가 뭐 100점 만점에 평균 99.7이 나왔다.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걔가 행복한지 불행한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학교 점수만 보여주는 거잖아. 똑같이 시장에서 거래된 총량을 보여주거나 1인당 소득 수준 정도를 알려주지. 그게 복지나 분배를 어떻게 알려주냐고. 당연히 모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읽은 책에서 뭐 그렇게 나왔었는데 GDP가 높다고 해서 꼭 사람들이 살기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GDP에는 나쁜 GDP도 있어요. 좋은 GDP도 있지만 모두 있다고요? 나쁜 GDP도 있기 때문에 즉 좋은 GDP와 나쁜 GDP의 구분이 없는 상태에서 나쁜 GDP가 전체 총 GDP에 포함이 되고 그래서 실제는 나쁜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GDP는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에서 보면 총기 사건이 되게 자주 있죠. 그 총들 미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시장에서 다 살 수 있고 뭐 인터넷으로도 구매할 수 있다 그러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한번. 인터넷으로 총기를 구매하면은 GDP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당연히 증가하죠. 시장에서 팔렸으니까. 그럼 미국의 GDP의 상당수는 아마 총기 구매에 들어간 돈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총기 구매를 많이 하는 나라, 그 좋은 나라, 좀 위험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총기 구매가 많을수록 GDP는 늘어나지만 실제 그 총기 구매로 인한 GDP의 증가는 사람들의 어떠한 삶의 질적인 것을 나아지게 하지 못하고 더 위험에 처하게 하기 때문에 자칫 나쁜 GDP가 GDP의 총액을 증가시켜서 그쵸 여러분들 사람들이 살기 좋은 것처럼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사례로 보면 뭐가 있을까요? 쓰레기 봉투. 맞다. 그쵸 여러분들. 여러분들 쓰레기 많이 버리면 봉투 많이 사야 되죠. 예. 그럼 분리수거 말고 쓰레기 봉투 많이 사야지. 음식물 쓰레기 봉투나 일반 쓰레기 봉투를 많이 사야지 쓰레기 많이 버리는데 그럼 이런 쓰레기 봉투를 사는 것도 다 시장에서 사니까 마트에서 사니까 어때요? GDP에 포함되죠. 그럼 쓰레기를 많이 버릴수록 GDP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처럼 GDP에는 꼭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다. 예, 꼭 기억해 두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민경제 순환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GDP를 세 가지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1단원에서 이제 나오는 건데 뭐 우리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이제 보통 국민경제는 이제 순환한다 그러죠. 예, 처음에 보면 이제 기업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가게가 있죠. 그 다음에 생산물 시장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생산 요소 시장이 있죠. 일단 보면 그렇죠. 가게는 생산 요소 시장에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 생산 요소는 다시 기업이 구매를 하겠죠. 또 기업은 생산 요소를 결합해서 생산물 시장에 생산물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생산물 시장에 있는 물건들을 다시 가게가 구매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얀색은 뭐라고 여러분들 이제 재화나 서비스의 이동이에요. 그럼 거꾸로 이제 뭐가 움직여야 돼요? 돈이 움직여야 돼요. 가게는 생산 요소 시장으로부터 임금이나 이자, 지대 등을 분배받고요. 다시 이 돈을 생산물 시장에서 소비로 지출하겠죠. 생산물 시장은 다시 이 돈을 누구한테 줍니까? 바로 기업한테 주고 다시 기업은 또 이 돈을 생산 요소 시장에 지불하겠죠. 이때 우리가 생산 요소 시장에서 가계로 들어가는 요 돈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분배 국민소득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분배 국민소득. 그럼 분배 국민소득은 뭐냐면 시장 전체에서의 임금과 이자, 지대, 예, 이윤 등의 합을 다 합친 것을 바로 분배 국민소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분배된 소득은 다 가계의 소득이 돼서 소비가 되겠죠. 예, 물론 저축을 하지만 저축된 돈도 언젠가 반드시 소비가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 즉 가계가 생산물 시장에 지출하는 거, 우리가 바로 소비 또는 지출 국민, 보통 지출 국민 소득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럼 지출 국민 소득은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뭐가 있냐면요. 이거 두 가지가 아니구나. 네 가지인데, 예. 민간 부분하고 정부가 개입하는 부분. 예. 원래는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처음에 뭐 있었냐면은 민간 소비. 즉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그 시장에서 구매하는데 소비가 이루어지죠. 그다음 두 번째,
임금이나 이재, 지대, 이윤 등으로 분배된 돈을 소비만 하지 않고 그렇죠.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어떤 경우냐면 투자입니다. 투자. 예를 들어서 내가 임금을 받아서 한 10년 동안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가게를 하나 사요. 예, 그래서 가게 인테리어도 하고 가게에 필요한 집기 등도 사죠. 이런 것들은 소비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민간 소비 또 민간 투자.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생산 요소 시장에서 분배된 돈들이 또는 기업이나 아니면 가게가 세금으로 누구한테 돈을 내죠? 정부한테 돈을 내죠. 그럼 정부도 뭐 합니까? 생산물 시장에서 생산물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예. 정부가 그 공공기관에 가서 사용하는 컴퓨터나 책상이나 의자 다 뭐 한 거예요? 정부가 생산물 시장에서 구매한 거 아니에요? 또 이런 거 우리가 바로 뭐라 그러냐면 정부 지출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국내에서 지출하는 경우고 외국 사람이 우리한테 돈을 쓰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수출이죠. 예. 근데 우리가 또 외국에다가 돈을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즉 우리가 아마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외국 물건을 사들이는 경우도 있죠. 그럼 외국 물건을 사는 거니까 그건 어디에 포함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면 안 되죠. 왜? 우리나라 안에 지출된 게 아니라 외국으로 지출된 거니까. 그래서 수출된 액수에서 반드시 뭘 빼줘야 돼요? 수입된 액수는 좀 빼줘야 돼요. 예. 우리나라 안에서 유통되는 돈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서 순수출 이렇게 얘기하는데 순수출은 뭘 뺀 거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거다. 그래서 이렇게 다 합치면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지출 국민소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지출이 된 돈은 생산물 시장으로 가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들? 기업으로 들어가죠. 그럼 기업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물 시장에 제공하고 받은 돈은 우리가 바로 뭐라 그래요? 생산 국민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업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격의 총 합이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되죠? GDP가 돼요. GDP. 그래서 우리는 국민소득 3면 등가의 원칙에 의해서 분배된 국민소득은 반드시 언젠가 지출이 되고 지출이 된 국민소득은 다시 어디로 들어간다? 기업의 생산 어떤 요소, 그러니까 생산 요소가 아니라 생산의 자본, 생산의 소득으로 들어간다. 생산의 자본이라고 할까요? 생산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분배 국민소득과 지출 국민소득과 생산 국민소득은 항상 뭐하다? 일치합니다. 이거 우리가 바로 뭐라 그러죠? 국민소득 3면 등가의 원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GDP를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도 있지만 거꾸로 우리는 뭐다? 지출 국민소득으로도 GDP를 계산할 수 있고 또는 분배 국민소득을 가지고서도 뭘 계산할 수 있다? GDP를 계산할 수 있다. 꼭 이렇게 이해해 두세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합쳐도 GDP고 요걸 합쳐도 GDP다. 예. 왜? 국민소득 3면 등가의 원칙에 의해서. 요걸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리는 건 요 1순위 설명하기가 조금 더 쉽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이제 GDP하고 GNP에 한번 비교를 볼게요. GNP에서는요, 그로스 내셔널 그래요, 내셔널. 그럼 내셔널이 뭐냐? 국민의. 예.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걸 다이어라고 하죠. 네이션의 뜻은 국가, 국민, 민족.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 다음에 DP는 뭐죠, 여러분들? 영토의, 도메스틱.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건 GNP에 포함돼요. 이게 혹시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에 나가서 만들어도 GDP가 됩니다. GNP가 됩니다. 그러니까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뛰어가지고 받는 연봉들은 어디에 들어가요? GNP에 들어가죠. 왜? 손흥민이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유현진이 LA 다저스에서 버는 돈도 GNP에 들어가죠. 하지만 GDP에는 안 들어갑니다. 왜? 우리나라 영토에서 번 돈이 아니니까. 그럼 GDP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더라도 하여튼 우리나라 안에서 만들어진 건 다 GDP가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 김밥집은 신당동에 있는 김밥집인데 중국 조선족 분이 운영을 하세요. 그럼 이제 그분의 국적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김밥집에서
걷어들이는 모든 소득은 예, GNP에는 안 들어가죠. 하지만 우리나라 안에서 김밥을 만들어서 말아서 판 거니까 GDP에는 들어가죠. 예, 그래서 혹시 뭐 그 중동에서 온 노동자 압돌라 사브라임 뭐 이런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은 어디에 들어간다? GDP에는 들어가지만 GNP에는 안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럼 이제 요거 좀 정리해서 예, 요거를 우리가 GNP라고 하고 요거를 GDP라고 하고 이제 A, B, C 이렇게 할게요. 예. 그럼 A는 뭐가 되느냐? GNP에는 포함되지만 GDP에는 포함이 안 되죠. 그럼 A는 뭐죠, 여러분들 이제? 자국민이, 예, 즉 우리나라 국민이 어디에서?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GDP에 포함되고 GNP에도 다 포함되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자국민이 국내에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GNP에는 포함이 안 되고 GDP만 포함되죠. 그럼 이건 뭡니까, 여러분들? 외국인이 국내에서. 예. 그럼 예전에는 왜 GDP를 계산하다가 요즘에는 GNP로 계산하다가 요즘에는 GDP로 계산하느냐? 예전에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는 경우도 좀 드물었고, 또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경제활동하는 경우도 그렇게 드물었죠.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세계화로 인해서 인적 교류가 되게 활발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투자도 많이 하고, 또 외국계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의 이동도 상당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국적을 가진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면 한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경제 규모를 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어렵다. 그래서 GNP를 안 쓰고 이제 뭘로 쓰는 거예요? GDP로. 어차피 외국인이 벌어들인 것 중에 뭐 본국으로 보내는 돈 빼고 상당수의 돈이 여전히 또 우리나라 안에서 다시 소비가 되기 때문에 그 나라 경제 규모를 알기 위해선 그 나라 사람이 아니라 그 나라 안에서 만들어진 소득을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잘 봐두세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한번 세계화로 인해서 국가 간의 투자나 기업의 해외 투자가 활발할수록 뭐의 비율이 자꾸 감소할까요? 당연히 B의 비율이 감소하겠죠. 아마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많이 진출을 하게 되면 뭐가 늘어나느냐? A의 비율이 많이 늘어날 거고요. 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투자를 하게 되면은 C의 비율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국가 간의 투자 이런 것들이 예, 어떤 무역이 아니라 국가 간의 투자들이 어떤 국경을 넘어서 이루어질 경우에 B의 비중은 감소하고 A하고 C의 비중은 증가할 수 있다. 그거 기억해 두세요. 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 성장이죠.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건 경제 규모가 커지는 거죠. 경제 규모가 커진다는 건 우리가 뭘로 알 수 있느냐? 아까 제가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 쓰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GDP라 그랬죠, 여러분들. 그럼 GDP가 증가하면 그게 경제 성장이에요, 여러분들. 예. 그럼 경제 성장은 GDP의 증가를 가지고 판단하고 지난 연도에 비해서 올해 또는 뭐 지지난 연도에 비해서 지난년에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의 비율은 뭘 가지고 판단한다? GDP의 성장률을 가지고 판단한다. 증가율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면 예. 전년 GDP 분의 금년 GDP 빼기 전년 GDP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바로 경제 성장률이 됩니다. 근데 뭐 이거야 우리가 다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몸무게가 얼마나 늘었느냐? 아, 전년도 몸무게 분의 올해 몸무게 빼기 전년도 몸무게 하면은 몸무게 성장률이 나오는 거잖아요. 뭐 똑같이 그냥 그렇게 계산해 주면 되죠. 근데 이때 이제 우리가 어떤 GDP를 계산해 주냐면 GDP의 종류에 다시 우리가 둘로 나누는데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실질 GDP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명목 GDP가 있죠? 예. 실제 GDP는 뭐냐면 기준연도의 가격으로 계산한 GDP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기준연도? 비교연도라고 해야 되나? 그 다음에 명목 GDP는 뭐죠, 여러분들이 돼? 해당 연도. 그래서 우리가
기준연도로 계산하면은요, 그 물가 상승분을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기준연도로 계산한 GDP하고 그다음에 명목 GDP하고 비교해서 물가 상승 부분을 알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보통 기준연도로 우리가 뭐 계산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왜 그러면 우리가 그 실제 GDP로 이거 다 실제로 계산하는데 실제 GDP로 계산하느냐면 경제가 성장한 걸로 GDP 증가가 나오지만 근데 실제로 이게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이 늘어나지 않으면서도 GDP가 증가하는 경우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재화의 시장 가격이 인상되는 경우에. 예.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물건이 200원짜리 되는데 개수는 똑같다. 근데 시장 거래 가격이 2배가 됐으니까 GDP가 얼마가 돼요? 2배가 돼요. 근데 실제로 거래량은 변함이 없잖아. 그쵸, 여러분들?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요. 시장에서 다 거래된, 그쵸, 여러분들? 거래된 양에 곱하기 가격을 해야 GDP가 나오는데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건 만들어지는 개수가 2배로 늘어나지 않을까. 만들어지는 개수가 늘어나지 않았다는 거고 만들어지는 개수가 늘어나지 않았다는 건 규모상으로는 경제가 여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규모상으로 똑같은데도 가격이 2배로 오르면 GDP가 2배로 증가하는 거니까 우리한테 마치 경제가 2배로 규모가 증가한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착각의 늪에서 정확하게 아주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경제가 성장한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전의 가격으로 계산하는 게 바로 그게 실제 GDP입니다. 아셨죠? 예. 제가 좋아하는 게 새우깡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우깡을 2011년에 100만 봉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2016년에도 100만 봉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봉지 수는 똑같으니까 결과적으로 새우깡만 가지고 봤을 때 경제 규모가 커졌다고 할 수 없죠. 그런데 이때는 새우깡이 얼마였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700원이었는데 지금은 얼마다? 900원이다. 아니다. 이거 계산하기 좀 편하게 할게요. 1000원이다. 1200원이다. 예. 이거 계산하기 편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죠, 여러분들? 예, 이거 보고서 새우깡이 1200원이나 올랐어? 이야, 언제 올랐냐? 막 그렇게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갈수록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걱정이 늘어나는 것 같아. 내가 얘기하는 걸 잘못 알아듣거나 곡해하면 어떡하나. 그렇죠. 뭐 성인들이라 그럴 염려는 없을 것 같은데 또 가끔 가다가 보면 이렇게 올리는 사람 중에 댓글 올리는 사람 중에 또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 있기는 또 있어요. 예, 그래서 꼼꼼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1000원에 100만 봉지. 계산하기 힘든데 그냥 100봉지로 할게요. 그럼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1000원에 100봉지로 따졌을 때 1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1000원에 1200원에 100봉지 그럼 얼마죠? 12만 원. 예. 그럼 잘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2011년도의 GDP는 10만 원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2016년도의 GDP는 12만 원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거를 2016년도에 해당 가격으로 계산했으니까 이때 12만 원은 뭐가 되느냐면 명목 GDP예요. 그러면 진짜 경제 규모에 어떤 변화가 왔는지를 알고 싶으면 2016년도의 가격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2011년도 우리가 이걸 보통 기준연도라고 하죠. 기준연도의 가격으로 계산 한번 할게요. 그럼 기준연도의 가격으로 계산하면 여전히 얼마입니까? 여전히 GDP는 10만 원이죠. 그럼 2011년도와 비교했을 때 경제성장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경제성장은 전혀 없었던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명목 GDP하고 실질 GDP하고 비교해 보면은 물가가 얼마 뛰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2만 원 뛰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10만 원, 12만 원, 2만 원 뛰었으니까 10만 원에서 얼마가 뛴 거죠? 2만 원 뛰었으니까 물가 상승률을 보면 몇 프로야? 10만 원 중에 2만 원이니까 20%죠. 그럼 우리는 기준연도와 그러니까 실질 GDP와 그다음에 명목 GDP의 계산을 통해서 모두 알 수 있다. 물가 상승률도 알 수 있다. 예.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그럼 2011년도를 기준연도로 할 때 2011년도가 기준연도니까 2011년도에 명목 GDP는 10만 원이지만 실질 GDP도 뭐가 되죠? 10만 원이죠. 왜? 2011년은 스스로가 기준연도이면서 곧 해당 연도도 되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실질과 명목이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설명드릴 텐데 잘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이게 명목 GDP고요. 얘가 실질 GDP다. 예. 그럼 보통은 물가는 뛰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점점점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은 가격이 포함되는 명목 GDP는 더 실질 GDP보다 빨리 뛰겠죠.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새우깡을 전년도에 100개 생산했다가 그 다음에 이번에는 120개 생산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새우깡을 얼마 받았다? 1,000원 받다가 이번에는 얼마 받았다? 1,200원 받았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걸 2015년, 이걸 2016년으로 계산을 하면 2016년에 명목 GDP는 얼마입니까? 명목 GDP는 120개 곱하기 1,200원이니까 얼마죠? 14만 4천 원이죠? 예. 어떻게 계산을 저렇게 빨리 하나 놀라지 마세요. 다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니까. 또 해본다 확인하려고. 그 다음에 실제 GDP를 2015년, 즉 2015년을 기준연도로 잡았을 때 실제 GDP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예, 12만 원이 되겠죠. 알았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2015년에 2015년이 기준연도니까 2015년의 경우에는 명목 GDP도 10만 원. 그리고 스스로가 기준연도니까 실제 GDP도 10만 원. 어때요, 여러분들? 거래량이 늘어나니까 실제 GDP도 뛰었고 그 다음에 가격이 증가하니까 명목 GDP도 뛰었는데 거래량과 가격이 동시에 증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질보다 명목이 더 많이 뛰었죠? 그래서 그래프에서 이렇게 명목과 실질이 일치하는 지점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걸 바로 기준연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뭐라고? 기준연도라고. 명목하고 실질이 일치하는 지점은 기준연도라고요. 예. 그 다음에 만약에 실질과 명목이 이렇게 있는데 명목이 실질보다 높다. 그럼 결과적으로 기준연도에 비해서 뭐가 올랐다는 거죠? 가격이 올랐다. 그래서 우리가 명목 GDP와 실제 GDP의 이 차를 바로 뭐라 그러느냐? 물가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한번. 기준연도 전년도에는 그쵸, 기준연도보다 그 이전 연도에는 보면 뭐가 높아요? 실질이 명목보다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가다 문제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 기간에는 실질이 명목보다 높으니까 물가가 하락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하락한 게 아니라 실제 이 기간에도 물가는 계속 상승한 거예요. 왜 상승했냐면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얘네는 지금 기준연도를, 그러니까 요 기준연도로 볼 때 기준연도보다 다음 해죠. 기준연도 이후죠. 그럼 보통 정상적으로 보면 물가가 상승하니까 기준연도 이후에는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명목이 더 높아야 돼요. 여기는 기준연도 다음이 아니라 기준연도보다 전이죠. 그럼 기준연도 이전에는 기준연도보다 물가가 더 비쌀까요, 쌀까요? 기준연도를 올해로 잡으면 작년은 올해보다 물가가 비싸야 돼, 싸야 돼? 싸야 되잖아.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는 기준연도보다 물가가 더 싸니까 명목이 낮고 실질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2015년이고 여기를 2016년이고 여기를 2014년이라고 하면 기준연도보다 2016년도는 가격이 오를 거니까 명목이 더 높아야 되고요. 그쵸? 그리고 2014년은 기준연도보다 싸야 되니까 명목이 더 낮아야 되죠. 왜? 실질은 항상 뭘로 계산하는 거야, 여러분들? 기준연도로 계산하는 거고 명목은 뭘로 계산하는 거야?
해당 연도로 계산하는 거잖아. 예. 그러면 기준연도 다음에는 가격이 오를 테니까 명목이 더 비싸야 되고, 기준연도 이전에는 기준연도보다 가격이 낮으니까 명목이 더 싸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거를 갖다가 2014년서부터 2015년 사이에 물가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잘 기억해 두세요. 예. 그런데 만약에 그래프상에서 이렇게 놓고 이걸 실질이라고 하고 이거를 명목이라고 한다. 그리고 여기를 이제 2015년, 여기를 2014년, 여기를 2016년. 그럼 봐봐요, 여러분들. 2015년도에 계산한 실질 GDP가 2016년도의 가격으로 계산한 명목 GDP보다 높대. 그럼 이건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2015년에 가격이 더 비쌌다는 거예요. 즉, 이때는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떨어진 거죠. 또 마찬가지로 잘 기억하세요. 이게 실질이면은 이거는 2015년도 가격으로 계산한 건데. 그쵸? 그리고 이게 명목이니까 이건 2014년도의 가격으로 계산한 거죠. 2014년도의 가격으로 계산한 것이 2015년에 계산한 것보다, 2015년의 가격으로 계산한 것보다 더 많대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야, 이건? 2014년에 물건값이 더 비쌌다는 거잖아요. 아셨죠,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요거처럼 기준연도를 중심으로 해서 기준연도 이후에 실질 GDP가 더 높아지면 이때는 가격이 떨어진 거고. 여기서, 예, 아까 좀 지웠네. 반대로 기준연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후에 명목이 더 높아지면 가격이 오른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외우려고 하지 말고 좀 그냥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이해가 안 되나? 어렵나? 예. 그쵸? 예. 그래서 정상적으로 가격이 항상 오를 때, 그쵸? 예, 항상 오르기 때문에 명목 GDP보다는, 예, 기준연도로 계산한 실 GDP가 좀 낮은 게 정상이죠. 반대로, 예, 기준연도 그 이전의 생산량을, 예, GDP로 계산한다라면 그때는 명목이 실질보다 낮다. 뭐 이렇게. 예. 그래서 그래프로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물가 부분에서도 한번 설명할 텐데, 예. 실질 GDP분의 명목 GDP, 예, 곱하기 100 하면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물가 상승률이에요. 이거 뭐 하죠? 여러분들 GDP를 계산했다서 GDP 디플레이터라고 얘기하죠? 예. 아까 여기서 새우깡 계산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질 GDP가 10만 원이었는데 명목 GDP는 얼마였죠? 12만 원이었죠? 그럼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120%니까 물가가 얼마 상승했다? 20% 상승했다. 아, 물가 상승률이 아니라 죄송해요. 물가입니다. 물가. 아셨죠? 그래서 물가가 120이 됐다. 그럼 120이라고 하는 건 항상 기준 물가는 100이니까 얼마가 상승했다는 거죠? 20%가 상승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정리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보통 이게 저희 수업하면서, 예, 같이 수강생들하고 문제 풀다 보면 요걸 실질하고 명목 부분은 상당히 좀 까다롭게 생각하더라고요. 1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요. 예. 2014년하고 지금 2015년이 있죠? 명목 GDP가 있고, 예, 명목 GDP가 있고, 실질 GDP가 있어요. 명목 GDP로 보면은 1000, 실질 GDP도 1000. 그리고 2015년은 1200, 800. 나왔죠? 지금 현재 2014년이 명목과 실질이 같죠, 여러분들? 그럼 2014년이 뭐라는 거예요? 기준연도. 얘가 기준연도. 그럼 기준연도를 가지고서 우리가 명목 GDP를 계산해 봤더니 1200으로 올랐죠. 그런데 잘 봐봐요, 여러분들. 실질은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어요. 즉, 2015년도의 가격으로 2015년도의 생산량을 계산했더니 1200인데
2014년도의 가격으로 계산해 봤더니 800이 됐다? 그럼 이건 경제가 성장한 거예요? 경제가 침체, 경제가 후퇴한 겁니까? 경제가 후퇴한 거죠. 경제 규모가 축소된 거죠. 아셨죠, 여러분들? 예. 그럼 얼마나 떨어진 거냐? 요 실질로 비교해 봤을 때, 1000에서 800으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20% 성장입니다. 마이너스 20% 성장. 예.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물가 상승률은 20%이다. 여러분들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제 GDP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 하면 얼마가 나온다 그랬죠? 이게 바로 물가가 나온다 그랬죠? 땡 하면 얼마입니까? 물가는. 바로 150. 그럼 물가가 150이니까 물가 상승률은 얼마가 되죠? 50%가 되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경제 성장률은 25%이다. 아닙니다.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20%입니다. 그 다음에 2015년 GDP 디플레이터는 150이다. GDP 디플레이터가 150이잖아요, 지금. 실제 GDP분의 명목 GDP. 이게 GDP 디플레이터니까. 답은 몇 번이죠? 3번. 실제 생산 수준은 증가했다. 실제 GDP로 계산해 본 결과 실제 생산량은 감소했죠. 물가만 상승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사회복지직 한번 풀어 볼게요. 사회복지직이요. 4번. 그래프를 한번 보니까 명목 GDP는 지금 거의 뭐 해마다 안 변하네요. 그리고 실질, 이게 명목입니다. 이게 실질이죠.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한번 지금 2013년이 실질과 명목이 같죠? 그럼 얘가 이제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기준연도. 그랬는데 그 기준연도 이후에 2014년을 봤더니 실질이 더 높죠?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생산량은 증가했다. 하지만 뭐는? 물가는 올랐다 떨어졌다? 떨어졌다. 왜? 기준연도보다 이후의 GDP인데 실질이 더 높으니까 결과적으로 요리로 계산했을 때 물가가 하락했다는 거 알 수 있죠. 또 거꾸로 얘기하면 2012년에 볼까요, 한번? 2012년에는 명목이 실질보다 높죠. 그럼 2012년에서도 2013년으로 가는 과정에서 물가가 하락하고 여기서 2014년으로 가는 과정에서도 물가는 하락했다. 이 그래프 하나만 좀 꼼꼼하게 눈여겨서 보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럼 봅시다, 한번 여러분들. 2012년 이후에 이 나라의 화폐 가치는 낮아지고 있다. 물가가 하락했으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화폐 가치는 올라간 거죠. 물가가 하락했다. 1,000원에 살 수 있는 물건이 하나였는데 1,000원에 살 수 있는 물건이 2개가 되면 하나당 1,000원이 하나당 500원으로 하락한 거죠. 하락했다는 건 화폐 구매력이 증가했다는 거니까 화폐 가치는 올라갔다는 거죠. 2013년과 2014년의 경제 성장률은 같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자주 많이 틀리는데 잘 보세요, 한번. 2013년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 전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얼마입니까? 52억고 여기가 53억 달러죠. 여기는 얼마예요? 54억 달러죠. 이걸 좀 계산하기 편하게 100억 달러를 계산으로 하면은 실제 GDP의 우리가 증가를 가지고 경제 성장률을 계산하는데 잘 기억하세요. 100억에서 1억이 늘면 얼마입니까? 101억 달러죠. 다시 101억에서 얼마가 늘어요, 여러분들? 1억이 늘면 얼마입니까? 102억 달러죠. 그럼 경제 증가폭은 같아요. 성장은 같아요. 성장률은 다릅니다. 왜? 이때 성장률은요, 100에서 1이니까 정확히 얼마입니까? 1%가 되죠. 그런데 이때의 성장률은 101에서 1이기 때문에 1%가 안 돼요. 마찬가지로 요 52에서 53이 될 때 1이 증가한 거하고 53에서 54로 1이 증가한 거는 증가폭의 절대적 가치는 같지만 증가율로 따지면 52분의 1이고 53분의 1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012년에서 2013년에서의 경제 성장률이 더 큰 겁니다. 더 큰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던데 하여튼 뭐 비대칭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똑같이 뭐 비슷하게 예를 들 수 있는 게 어떤 사람이 소득이 100만 원에서 10%가 늘었어요. 몇 프로 늘었다고 여러분들? 10%가 늘었죠. 그럼 10% 늘어난 소득은 얼마입니까?
100만 원에 10%니까 10만 원이죠. 그럼 그 양반 소득은 얼마가 돼요? 110만 원이 되죠. 근데 여기서 다시 이제 얼마가 감소했냐면 이번에는 10%가 감소했어요. 즉 마이너스 10%입니다. 근데 이제는 100만 원에서의 10%가 아니라 110만 원에서 10%가 감소하니까 10%는 얼마가 되죠? 11만 원이 되죠. 그럼 10% 감소한 이후에 소득은 얼마가 되느냐? 99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10%, 10%라고 하지만 절대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20%에서의 양과 20%에서의 양은 서로 뭐하다? 다를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프에서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2013년의 물가 수준은 2014년의 물가 수준보다 높다. 2013년 대비 2014년의 명목 GDP가 실제 GDP보다 낮으니까 물가가 하락한 거죠. 그러면 언제가 높은 거죠? 2013년에 물가가 더 높은 겁니다. 예. 그 다음에 2013년에 1인당 실질 GDP는 2012년에 1인당 실질 GDP보다 크다. 1인당 실질 GDP 여부는 알 수 없죠. 왜 알 수 없죠, 여러분들? 국민 수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인구, 전체 인구수를 모르니까. 당연히. 1인당은요, 인구수로 GDP 총액을 나눈 거기 때문에 인구를 모르면 1인당 GDP 몰라요. 예. 답은 몇 번이죠, 여러분들? 3번인가요? 예. 그 다음에, 6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예, 6번 문제는 표에다 그려야 될 게 많으니까 예, 잠깐 쉬었다가 갈게요. 짜잔! 초등학생 같다. 자, 이제 예, 써놨죠. 한번 그 같이 지문 읽어보면서 이거 가지고 한번 볼게요. 실업자 수는 A국이 가장 적다. 지금 실업률로 보면은요, A국이 가장 적죠.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한번. 실업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비율이에요. 예, 비율입니다. 뭐라고요? 비율이라고. 그럼 뭐의 비율이냐면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의 비율이에요. 그러면 실업자의 비율을 알지만 우리는 실업자 수는 모르죠. 왜? 경제활동 인구 수를 모르니까. 지금 A, B, C의 경제활동 인구를 모르는 상태에서 실업률만 가지고 실업자가 가장 적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뭐 우리나라 실업률이 10%고 중국의 실업률이 5%다. 그럼 어느 나라 실업자가 더 많을까요? 중국의 실업자가 더 많겠죠. 왜냐하면 중국은 약 우리나라 8배의 인구가 있으니까, 예, 8배의 인구가 있으니까 아마 경제활동 인구도 많을 거고 실업률은 낮아도 실업자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즉 실업률만 가지고 각국의 경제활동 인구 수준을 모르는 상태에서 실업자 수를 판단할 수 없다. 예. 그래서 뭐 1번 선지 틀렸고요. 명목 GDP의 증가율은 C가 가장 높다. 여러분 보세요 한번. 실제 GDP에서는 물가 상승 부분이 빠져 있고 그냥 재화의 생산량의 증가만 반영하죠. 반면에 명목 GDP는 모두 반영합니까? 물가도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물가 상승률과 실질 GDP로 계산한 경제 성장률이 가장 그 높은 나라가 명목 GDP의 증가율도 가장 높을 것 같아요. 아셨죠? 예. 정확하게 따지면 어떻게 계산하냐면 명목 GDP 예, 증가율 빼기 실질 GDP의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이에요. 아니다, 물가상승률. 죄송합니다. 우리가 아까 물가지수는 뭐분의 뭐라 그랬죠? 실제 GDP분의 명목 GDP라고 그랬죠? 물가 상승률은 뭘로 구하느냐? 명목 GDP의 증가율 빼기 실질 GDP의 증가율입니다. 그럼 명목 GDP의 증가율은 뭐합니까, 여러분들? 이걸 이항 정리하면은 이렇게 넘어오죠? 그러면 실질 GDP의 증가율과 물가 상승률을 합치면은 그게 명목 GDP의 상승률이 되죠. 그러면 경제 성장률하고 물가 상승률을 합쳤을 때 얘는 얼마입니까? 9.5. 얘는 얼마죠? 11.4. 얘는 얼마죠, 여러분들? 이거 얼마야, 이게? 8.1? 예. 그럼 가장 높은 건 어디입니까? B국이죠? 예. 그래서 2번은 틀렸네요. 실질 GDP의 증가액은 B국이 가장 크다. 여기서 증가율이라 그러면,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B국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증가액은 모르죠. 왜냐하면 뭘 모르니까?
GDP 총액을 모르니까. 여러분 보세요 한번. 어떤 부인들이 자기 남편이 월급이 올랐다고 막 서로 얘기를 해요. 이쪽에 있는 부인은 우리 남편이 이번 달에 월급이 전달보다 20%가 증가했어. 여기서 부러워합니다. 자기는 좋겠다 20% 증가해서 우리 남편은 5%밖에 증가 안 했는데 막 그래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먼저 번 그 부인의 남편은 월급이 100만 원이야. 그럼 20% 증가하면 얼마가 증가한 거예요? 20만 원 증가한 거죠. 그리고 후자는 남편이 월급이 1000만 원이야. 그럼 5% 증가하면 얼마가 증가한 거예요? 50만 원 증가한 거죠. 증가율을 보면 20%가 더 많지만 증가액으로 보면 5%가 더 큰 거 아니에요? 즉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월급을 모르면 증가율만 가지고 누가 더 많이 증가했는지 판단할 수 없다. 똑같아요. GDP를 모르면 GDP의 증가율, 즉 경제 성장률만 가지고 경제 성장이 얼마나 됐는지 알 수 없다는 거죠. 3번도 틀렸죠. 1인당 실질 GDP의 증가율은 B국이 가장 높다. 요걸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봤을 때 이게 바로 실질 GDP의 증가율이죠. C국은 마이너스 2.3인 거 보면 얘네들은 실질 GDP가 증가한 게 아니라 감소했어요. 그러면 실질 GDP가 증가한 건 누굽니까? 즉 A하고 B죠. 근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인구 증가율로 계산을 한대요. 그러면 전체 총인구는 모르지만 인구의 증가율을 알면 뭘 할 수 있다? 실질 1인당 실질 GDP의 증가율이 어디가 더 높은지도 알 수 있어요. 증가액은 모르지만 증가율이 어디가 더 높은지는 알 수 있다. 잘 보세요 한번. A 같은 경우 실제로 경쟁이 성장한 것보다 인구가 더 많이 증가했잖아. 그럼 얘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1인당 실질 GDP는 증가가 안 하고 감소래요. 제 친구가 애가 넷인 집이 있어요. 애가 넷인 집이. 그래서 그 전에 애가 셋일 때는 애 낳기 전으로 계산할까요? 애 낳기 전에 2명만 같이 살 때 월급이 얼마였다?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이었다. 근데 지금은 가족 숫자가 5명이 됐어요. 그럼 월급이 얼마가 됐냐면 200만 원 됐어요. 그럼 월급이 몇 프로 늘었습니까? 100% 늘었죠. 근데 인구가 즉 그 가족 수가 몇 배 늘었어요? 100%보다 높게 늘었죠. 얼마 늘었어요? 150% 늘었죠. 그럼 이걸 쪼개면 한 사람당 얼마씩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50만 원씩 가져가는 거죠. 근데 이거 쪼개면 어떻게 돼요? 지금 한 사람당 40만 원씩 가져가죠. 내 친구는 계속 월급이 오르고 있는데 그 월급보다 빠른 속도로 지금 애를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 형편이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다고. 최근에. 더군다나 또 그 애들이 너무 빨리 폭풍같이 성장하면서 애 넷에 아들이 셋이고 딸이 하나인데 또 이 아들 셋이 그 뭐라 그럴까요? 식성이 폭풍같이 성장하면서 아버지의 소득 증가분을 넘어서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경제가 성장해서 경제 규모가 4.5% 커졌다고 하더라도 인구 규모가 더 빨리 증가했기 때문에 1인당 쪼개보면 1인당 경제 성장률은 더 낮아졌을 거예요. 반면에 B국은 6.2% 성장했는데 인구는 4.5% 성장했기 때문에 인구의 증가율보다 경제 성장률이 더 컸죠. 그러면 이걸 나눴을 때 1인당의 실질 GDP 증가율은 전년도보다 증가했겠죠. 그러면 어디가? B 국가의 1인당 실질 GDP의 증가율이 가장 크다. 어려워요. 그 다음에 또 뭐 간단하게 또 뭐야 또 풀고 갈까? 11번 요거는 좀 옛날 문제라 요즘에 뭐 이렇게 안 나오는데 이게 2013년이면 선택 과목이 처음 포함되던 시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런 문제가 많이 있어요. 좀 같이 풀어볼게요. 11번 국내 총 생산은 소비 지출과 투자 지출, 이게 민간 소비와 민간 투자고요. 정부 지출, 수출로 계산할 수 있다. 수출이 들어가면 안 되죠. 뭐가 들어가야 돼요? 순수출이 들어가야 되죠. 왜냐면은 그 국내 총 생산은 이걸 우리가 지출 측면에서 계산한 건데 지출 측면에서 계산할 때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게 지출한 거는 우리나라 GDP는 되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기업에게 지출한 돈은 우리나라 GDP가 안 되죠. 그래서 수출에서 뭘 빼야 돼요? 수입을 뺀 순수출이 국내 총 생산이 되는 거니까. 가는 틀렸죠.
명목 GDP는 생산량이 증가하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도 증가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가격이 안 증가하고 생산량만 증가하면 실질 GDP는 증가하죠. 예, 당연히 생산량이 증가해도 명목 GDP는 증가하는데 생산량이 증가하지 않으면 예, 실질 GDP는 증가하지 않지만 명목 GDP는 가격 상승분이 포함되어 있죠. 가격 상승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증가할 수 있다. 나는 맞죠. 더 나은 일자리를 찾거나 직장을 옮기는 직업 탐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을 마찰적 실업이라고 하며 비자발적 실업에 속한다. 예전에는 마찰적 실업을 자발적 실업으로 봐야 되느냐 비자발적 실업으로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논쟁이 되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일자리는 내가 그만뒀지만 그 이후에 새로운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아서 실업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실업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예. 요즘에는 마찰적 실업 자체가 원인이 본인이 그만둔 것을 원인으로 하기 때문에 자발적 실업으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예. 그래서 다는 틀린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시험에 한번 이렇게 출제됐기 때문에 꼭 외워두세요. 마찰적 실업은 뭐라고요? 자발적 실업이다. 뭐 나중에 또 이제 실업 부분 설명할 때 한 번 더 언급할 겁니다. 그 다음에 명목 국내 총생산을 실제 국내 총생산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것을 GDP 디플레이터라고 한다? 예, 이건 아까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경기 침체와 통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경기 침체. 우리가 경기 침체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스태그네이션. 근데 또 경기가 침체되면 어떻게 되냐? 물가가 상승하냐 하락하냐? 우리 1순위 이제 배울 때 또 한번 제가 언급할 때인데 간단히 한번 들어두세요. 경제가 성장을 하면 보통 물가가 많이 오릅니다. 예. 왜냐하면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되면 사람들 소득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물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니까 물가가 상승을 하죠. 경제가 침체가 되면 그렇죠. 사람들이 재화 생산량이 줄어들고 거래량이 감소하니까 일자리도 많이 줄어들고 소득이 감소해요.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하고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죠. 수요 곡선 좌측으로 이동하면 물가가 안정되거나 물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 침체가 보통 디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통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진대요. 경제 침체인데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은 화폐 구매력이 떨어지죠. 화폐 구매력이 떨어진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뭐가 올라간다는 거죠? 물건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즉 통화 가치 하락은 우리가 곧 뭘 얘기하죠? 물가 상승. 아까 제가 경기 침체 때 일반적으로 뭐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물가가 안정되거나 물가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물건 가격이 하락하는 경제 침체를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스태그네이션은 물건 가치, 즉 물가에 대한 언급을 안 하고 그냥 경제 침체만 하는 경우에는 스태그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똑같이 경기 침체를 나타내지만 스태그네이션은 그냥 경기 침체, 뭐 실업의 증가, 생산량의 감소 이 정도까지만 얘기한다면 디플레이션은 경기 침체로 인한 어떠한 자산 가치 하락까지 설명을 해요. 물건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디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 지금 뭐라 그랬냐면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 같이 나타난다 그랬죠. 우리가 보통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 가치가 상승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즉 경기 침체가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경기는 침체하는데 물가가 상승하는 즉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이렇게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개의 상황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바로 뭐라 그러냐면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을 합성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은 보면은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에요. 아주 안 좋은 상황. 예. 실업도 증가하고 경기 침체로 인해서 그런데 물가는 상승하고. 예.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난 게 1973년하고 1979년 석유 파동 때
석유값이 높아지면서 예, 전반적으로 시장의 물가가 상승하고 석유값 상승으로 인해서 기업의 생산비 부담이 커지면서 기업은 생산량을 줄이고 그로 인해서 실업이 증가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많이 나타났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기억하는 거는 저 졸업할 때 98년도 IMF로 인한 경기 침체 때 그 우리나라가 그때 그 외환 부족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왔는데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절하됐어요. 그러면서 당시 1달러가 약 2,000원 정도까지 올랐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그 만드는 물건들의 대부분 원료나 원자재는 외국에서 수입하죠. 그 덕에 미국에서 수입하는 밀가루의 가격이 되게 많이 높아져 가지고 당시에 라면이나 과자값이 되게 많이 올랐어서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전반에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죠. 근데 그때는 뭐라 그랬어?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 침체였어요. 즉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 침체인데 원료비 상승으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했어요. 그래서 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예. 지금 생각해 보면 아 그때가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었구나. 예, 예. 그래서 경기 침체와 통화의 가치 하락, 즉 물가 상승이 동반되는 경우는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뭐라 그런다고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럼 맞는 건 뭐예요? 나하고 라죠. 예. 여기까지 해서 예, 이제 3순위 끝났고요. 이제 요 다음 3강 때는 1순위를 다시 할게요. 예, 1순위를 다시가 아니라 1순위 수업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뭐 어려운 거 있으시면요. 질문을 많이 예. 완강 언제 됩니까? 뭐 이런 부담스러운 질문 대신 좀 모르는 것 좀 많이 물어봐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